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딸은 엄마의 팔자를 담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얘기를 중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그 당시 아빠가 일하시다가 사고로 다치셔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우리 집을 방문한 외할머니와 엄마가 이 얘기를 하며 서로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저는 자고 있는 척 했었죠. 마누라 뜯어먹고 살 놈이라고 내가 그렇게 뜯어말렸는데 기어이 저놈이랑 결혼하더니 이렇게 네 아버지랑 내 꼴이 되냐? 이거사, 아이고 불쌍해서 어이하노.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더니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도 이게 무슨 일이고. 엄마, 왜 그래요? 효은이가 듣겠어요. 저 괜찮아요. 저희는 금방 일어나서 다시 가장 노릇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외할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아빠는 몸이 다 나은 후에도 일을 다시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엄마가 가장이 되어 저를 키우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빠는 체구도 왜소하고 깡마른 데다 성격도 소심한 남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너는 책임감 있고 언제든지 너 지켜줄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 너는 절대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공부하라는 소리보다 더 많이 들은 소리가 바로 엄마 팔자 닮으면 안 된다였어요. 아빠랑 비슷한 마르고 소심한 남자들은 거들떠도 안 봤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덩치가 크고 몸집이 있어야 눈길이 가더군요. 지금의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실내 골프장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하하.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좋기 100kg는 넘어 보이더군요. 그야말로 웬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은 실내 골프장에 이런저런 소모품을 납품하는 작은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영업직이라 그런지 성격도 서글서글 잘 웃고 농담도 잘 하더라고요. 어디를 보나 아빠하고는 정반대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죠. 그래도 연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겪어본 이후에 친정엄마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엄마도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어여 결혼해서 너라도 이 집구석에서 빨리 벗어나라. 나는 너만 잘 살면 돼. 이제 엄마랑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만 생각하고 살면 된다. 남편의 집안은 남편의 무던한 성격처럼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작은 족발집을 하는 시어머님과 위로 결혼한 형부부가 다였습니다.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만 빼고는 무탈하게 인생을 살아온 남자였죠. 친정엄마 말대로 우리 둘 부부만 잘 살면 됐어요. 결혼하고 2년 후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미 형님네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흔한 이야기 한번 듣지 않았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아이가 예쁜 거랑 내 몸이 힘든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딸아이는 무통주사도 촉진제도 안 맞고 자연 분만으로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젖을 먹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젖을 먹일 때마다 울었어요. 엄마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라 생각하니 미안하고 불쌍해서 더 눈물이 나오대요. 엄마는 저를 낳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바로 시부모 밥을 차려야 했었대요. 딸을 낳고 나서야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인생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됐죠. 내 몸이 힘든 것보단 아이가 주는 기쁨이 훨씬 커져가더군요. 그렇게 나도 엄마가 되어가나 싶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걱정이 하나 있기는 했네요. 남편이 영업직이라 아무래도 술자리 회식이 많았는데요.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까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은 연애할 때부터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 우리 사이에 유일한 다툼은 이 문제였죠. 기다리는 사람은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를 낳고서는 저도 피곤해서 먼저 잠들어 버리기 일쑤여서 조금은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딸을 재우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12시가 넘어서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남편이 크게 다쳐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하더군요. 친정엄마를 불러서 딸을 부탁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팔과 다리도 피투성이었고요. 연애와 결혼으로 겨우 평온했던 제 인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선미는 내가 재웠다. 엄마를 일주일째 못 봐서 그런지 밥투정을 다 하는구나. 김서방은 좀 차도가 있니? 김서방 그렇게 만든 놈들은 아직도 못 찾은 거야? 경찰들이 지금 왔다 갔어. 놀이터 CCTV는 확보해서 사건 정황은 파악이 되었대. 골목에서 담배 피던 고등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었나 봐. 그런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 두보 씨는 술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명이 강목으로 때려서 상태가 저지경까지 된 것 같다고. 근데 밤이라 피의자들 얼굴 파악이 힘들대. 아니 그럼 범인들은 못 잡는 거야? 몸을 저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놈이 없는 거야?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경찰들도 계속 수사를 해본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지 뭐. 엄마가 선미 보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시어머니도 가게 때문에 병원에도 잘 못 오시니 엄마한테 미안하네. 엄마랑 선미는 신경 쓰지 말고 김서방이랑 네 몸이나 우선 챙겨라. 결국 피의자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3달이 넘게 병원에 입원하다 퇴원을 했어요. 척추 손상으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죠. 한쪽 눈은 시력이 많이 손상돼서 멀지 않아 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풍채 좋던 남편이 한순간에 장애 등급 상급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근 이후의 사고라 산재 처리도 불가한 상황에다가 긴 병가로 인해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죠. 남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내면서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장애 후유증으로 재취업의 길은 유언해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내가 이 선미를 돌보면서 집에 있어야겠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 뭐라도 한번 찾아보자.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응? 네,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힘을 내야죠. 엄마는 또 팔자 타령을 하기에 제가 길길이 악을 쓰며 난리를 쳤어요.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팔자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책임한 아빠랑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엄마랑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너희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니? 김서방 병원에 있을 때도 몇 번이나 와봤어. 결혼 초기에야 차라리 간섭하는 것보단 무심한 게 낫다고 했다만 이건 무심해도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이 저렇게 다쳐서 가장 노릇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원래 결혼 초기부터 어머님이 우리한텐 관심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크게 뭐 요구하는 게 없었잖아.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좀 챙기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이 할 말 있다고 가게로 들리라고 하셨어.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시어머니 족발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의 족발집은 테이블 7개 정도가 있는 그야말로 동네의 작은 족발집이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한자리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거의 단골 장사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결혼하고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이 족발 씨육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해서 1년 365일 장사를 하셨어요. 남편은 명절에도 찾아뵙자고 하면 형님네가 알아서 챙기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여행을 가자고 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드리긴 했는데 그때마다 바쁘다며 오히려 제 전화를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려니 하고 저도 남편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무덤덤하게 시댁 식구와 지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든 형님네든 어떤 분들인지 거의 남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는 게 없었네요. 하도 오랜만에 보니 손녀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선미라고 했나? 얘는 지 아빠는 하나도 안 닮고 지 애미만 쏙 빼닮았네. 그래, 딸이 퉁퉁한 곰 같은 녀석을 닮아서 뭐하냐. 엄마가 낫지. 평소에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차갑다는 말을 들었어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익숙한지 섭섭한 표정도 없었죠. 에휴, 쟤는 그래서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한다니? 한쪽 다리는 재활로도 회복이 안 돼? 그럼 이제 애미가 가장 노릇해야 하는 거 아니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실내 골프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월급은 제대로 나오니? 그걸로 먹고 살 수나 있어? 네, 여기 다닌 지 5년 차라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에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하려고요. 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가 차갑게 보여도 우리 걱정을 하는구나 싶었죠. 혹시 생활비라도 좀 보태주시려나 내심 기대감도 있었어요.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냥 우리 가게로 들어와라. 그 회사 계속 다녀봤자 기껏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나 받으면서 무슨 월급이 오르긴 뭐가 오르겠어. 앞으로 선미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려면 장사하는 게 더 낫다. 남들은 돈 내면서 족발 씨육수 내는 법 배운다고 난리야. 나한테도 열어둬서 부탁하더라.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일하겠다고. 그래도 이게 나름 30년 노하우인데 남한테 알려줄 수 있겠니? 그래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낫지. 안 그러니?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장사하기 힘들어서 그래. 여기서 2년 열심히 가게 장사하는 거 배우면 내가 이 가게 너희한테 물려주마. 그래도 가게 하나 있으면 니네 가족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 엄마가 이 정도로 우릴 걱정하는 줄 몰랐네. 맨날 형만 챙겨서 나는 당연히 가게도 형을 주겠거니 했는데. 이래서 자식은 부모 맘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야, 니네가 형네만큼만 좀 나한테 잘해봐라. 걔네들은 얼마나 사근사근한 줄 아니? 이건 둘 다 곰탱이같이 무뚝뚝해서는. 그리고 네 형이야 사업으로 잘 나가는데 뭐하러 하루 종일 돼지 냄새 맡으며 고생하니? 어머니, 저도 하루 종일 돼지 냄새 맡으면서 고생하는 건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유, 얘가 미련 곰탱인 줄 알았더니 말에 가시가 있네. 네가 지금 고생이고 저생이고 가릴 처지야. 2년만 고생하면 가게를 주겠다는데 아직 살만하다 이거냐? 아주 복이 넘쳐서 지복을 차고 있네. 엄마, 또 화까지 낼 건 없잖아요. 갑자기 얘기해서 이 사람도 당황한 거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알았지, 엄마?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시어머니가 하는 가게에 취직을 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한 편인데 그 족발집에서 나는 향신료 냄새가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족발도 잘 시켜 먹지 않는 사람인데 족발집이라뇨.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에는 월급을 올려받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실내 골프장 오픈 때부터 안내 데스크 접수해서 총무회계, 심지어 청소 도우미가 없을 때는 청소까지 해가며 5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 고객이 줄었다는 핑계,
새로 장비를 들여와서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5년째 월급을 올려주지 않았어요. 사장님,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 이제 이번 달로 여기서 일한 지 5년이에요. 매년 다음에 하시면서 하신 지가 5년이라고요. 이번에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아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효은 씨 사정도 그렇고 해서 생각하고 있었지.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5년이라니. 이 세월 정말 빠르네. 그랜도 효영 씨는 처음 들어왔을 때랑 똑같아.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도 예뻐. 그런데 남편은 계속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효은 씨가 정말 힘들겠네. 응? 그래도 사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족 잘 이겨내고 있어요. 월급은 얼마나 인상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서 좀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30%는 올려주셨으면 해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급해? 아니, 5년을 어찌 참았나 모르겠네. 돈 얘기는 좀 가까이 와서 긴밀하게 의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한쪽 다리를 못 쓰면 그 잠자리는 어떻게 해? 아직 효은 씨 한창 때 있는데 욕구 불만 생기겠는데? 내가 월급도 올려주고 이 효은 씨 욕구도 좀 풀어줄까 하는데 어때? 사장이 평소에도 손버릇이 안 좋기로 유명했어요. 골프장에 오는 사모님들하고 바람 피우는 것은 예산일이고 여자 골프 티칭 강사들한테도 찝쩍거려서 그만두는 일도 다반사였죠. 저한테는 가끔 싱거운 농담이나 던지는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바로 본색을 드러내다니요.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탁자에 있는 유리병을 냅다 던져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나고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하는 사나운 팔자 같은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할지 그걸 보는 제가 더 괴로울 게 뻔했습니다. 결국 엄마밖에 없었어요. 아니, 얘가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웬만하면 울지 않는 애가 도대체 왜 그래? 엄마 말대로 내 인생 팔자 사나운 거 맞는 것 같아. 엄마 말이 틀린 거라고 이악 물고 버틸수록 인생이 더 꼬이는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미안하다고 했잖니. 이제 다신 그 팔자 사납다는 말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회사 그만두고 시어머니 족발 가게로 들어가서 일해야 될 것 같아. 뭐?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 족발 가게는 절대 안 돼. 음식 장사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데 그래? 그게 아주 몸이 삭는 일이야. 엄마 보면 알잖아. 음식점에서 10년 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약을 달고 살잖아. 엄마가 속상할까봐 회사의 개망난이 사장 얘기를 사실대로 말하기는 힘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의 선택지가 저는 없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2년 후에 제 가게가 생긴다는 약속이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진짜로 족발 씨육수 비법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여러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2년만 딱 눈 감고 버티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가게로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할게요. 대신 2년만 일하면 가게 물려주신다는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니, 무슨 내가 며느리 상대로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냐? 일도 시작하기 전부터 약속 타령이냐? 일이나 제대로 배우면서 얘기를 해. 요즘 젊은 애들은 하나같이 지들 할 건 안 하고 받는 것부터 챙기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그런데 월급은 얼마 받는지 알고 일해야 저도 두보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봐라. 무슨 일을 어떻게 배울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돈 얘기부터 하네. 너 회사에서도 이렇게 돈만 밝혔냐?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지. 설마 며느리 월급 떼어 먹겠니? 아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회사도 이미 그만뒀다며. 네가 아직 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해요. 저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할게요. 그렇게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채 시어머니의 족발집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니, 일하러 오는 애가 복장이 이게 뭐야? 무슨 카운터에서 주문받고 계산하는 사장님인 줄 아니? 옷부터 갈아입고 주방용 앞치마부터 입어라. 시어머니는 주방용 방수 앞치마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사실 가게에서 일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홀에서 주문받고 계산하는 일부터 배울 줄 알았죠. 그래서 회사 출근할 때처럼 단화를 신고 왔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일을 배우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좀 당황했습니다. 주방 한쪽에 엄청나게 큰 솥에서 돼지 족발이 삶아지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부터 새로 사람 하나 붙여준다고 하시더니 사장님 며느리야? 보아하니 주방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 칼질은 할 줄 알아요? 칼질이라뇨?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집에서도 가위로 김치 잘라서 먹는데요. 에구, 일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일이 더 늘어나게 생겼네. 내가 돌아버리겠다 아주. 바빠 죽겠구만. 주방에 들어오면서 칼질도 안 배워서 오면 어쩌자는 건지. 아줌마, 내 며느리라고 봐주지 말고 그냥 빡세게 일 시켜요. 일 배우러 온 거니까. 너도 요령 피우지 말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진짜로 그래도 돼요? 사장님 나중에 저한테 며느리 잡았네 뭐네 딴소리 하지 말아요. 딴소리를 내가 왜 해? 일 배우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배워야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아주 마음 놓고 일 시켜요. 처음에는 방수용 앞치마가 소용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상추를 씻고 야채를 다듬었어요. 무생채를 매일 새로 만들어서 나가야 해서 무 한 양동이를 채칼로 썰어야 했죠. 그리고는 마늘과 고추를 미리 썰어서 담아놓고 포장용 용기에도 미리 담아놔야 했어요. 오전 시간 내내 화장실 갈 틈도 없었습니다. 점심부터 손님들이 몰려오니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가 쌓이는 거예요. 아예 밥 먹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끊긴 틈을 타서 주방 아줌마와 무채나물에 밥을 넣어서 비벼 먹었죠.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족발 육수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주방에서 해야 하는 허드렛 일이 다 제 몫이었죠. 영업이 끝나고 주방 바닥 락스 청소와 행주를 삶아놓고 나니 12시가 넘더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딸 얼굴 한번 보고 나서 씻지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전쟁터에 나가는 복장으로 완전 무장하고 출근을 했죠. 일하다 보니 운동화로도 부족해서 주방에서 신는 작업화까지 사서 신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배웠습니다. 원래 제가 깡따구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서 포기하면 물러설 데가 없었으니까 2년만 눈 감고 귀 막고 버텨보자 했죠. 아니 눈 뜨고 귀 열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며 악바리로 일했어요. 2년은 너무 멀고 1년 같았던 한 달이 지나서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네 남편 통장으로 넣었다. 주방 시다 월급으로 계산했더니 196만 원 나왔는데 특별히 4만 원 보태서 200 채웠어. 네? 200만 원이요? 하루에 12시간도 넘게 일했어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원래 주방 시다는 150 받으면 많이 받는 거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기술이 있어야 월급이 올라가지. 요즘 일 잘하는 동남아 애들이 얼마나 널렸는지 알아? 걔네들은 150도 못 받아. 아니, 이 돈으로 선미랑 세 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얘, 너는 지금 수련 중인 거 아니니? 누가 그렇게 설거지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겠니?
그 과정을 겪어야 족발도 자를 수 있고 씨육수도 끓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두보도 집에서 선미 어린이집 보내고 나선 부업 시작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벌면 새 식구 왜 못 사니?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서 살면 되는 거지. 첫 월급날부터 액수가 적다고 계속 징징거릴 수도 없었어요. 일이 좀 손에 익어서 능숙하게 되면 시어머니도 좀 생각을 해주시겠거니 했죠.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엄마는 자나깨나 제 걱정이 한가득이셨죠. 아니, 평소에 몸 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배운다고 쉽게 몸에 익는 게 아닌데 니네 시어머니도 참 혹독하게 훈련시킨다. 아무리 무슨 후계자 어쩌고 해도 족발집 물려받기 전에 네가 먼저 쓰러지겠어. 내가 네 생각만 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엄마, 나는 쓰러질 수가 없지. 우리 선미랑 두보씨 내가 지켜야 하잖아. 엄마도 아빠 사고로 쓰러진 다음부턴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일했잖아. 내가 걱정할 때마다 아빠랑 나랑 책임지려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고. 이놈의 사나운 팔자를. 엄마, 그 단어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지. 다시 퇴퇴퇴해, 빨리. 두고 봐. 내가 기필코 족발집 물려받고 말 테니까.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가자 웬만한 주방 일은 다 배울 수 있었어요. 족발 써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엄마 말대로 음식 장사가 몸이 삭는 일이긴 했습니다. 먼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무릎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오른쪽 어깨가 뭉치기 시작해서 어깨랑 무릎은 파스로 도배를 했죠. 손은 정말 물기가 마를 날이 없으니 쩍쩍 갈라져서 물만 닿아도 아프더라고요. 음식을 계속 만들어야 해서 핸드크림을 바를 수도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바세린을 손에 잔뜩 바르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잠들었죠. 문제는 냄새였어요. 제가 원래 냄새에 예민해서 족발도 먹지 못했던 사람인데 머리카락부터 온몸에 족발 냄새가 배는 겁니다. 온몸에 족발 냄새가 배어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아도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출퇴근 때 사람들이 킁킁 냄새를 맡기도 하더군요. 처음에는 집에 갈 때 페브리즈를 왕창 뿌려도 봤지만 이게 냄새가 짬뽕이 돼서 더 역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족발이 나고 내가 족발이려니 하는 심정으로 포기하니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족발이라는 메뉴 자체가 소주를 부르는 음식이잖아요. 나이가 어려 보이니 반말은 말할 것도 없고 은근슬쩍 제 몸에 손을 대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배우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6개월을 더 버텼죠.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작은 사장님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하여간 너무 기특해. 그런데 참 사장님도 징하고 독하다. 아니 1년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안 올려주니. 심지어 홀에서 일하는 알바까지 정리해서 이제 홀 마감 청소까지 작은 사장님이 다 해야 하잖아. 처음에 저에게 일을 겁나게 시키시던 주방 이모님은 제가 1년 동안 끽소리 안 하고 그 일들을 다 배우고 익히는 걸 보시고는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저를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젠가 우리가 대화하는 걸 들으시고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어디서 누구 마음대로 작은 사장님이라고 하냐며 듣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 싶었지만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해를 하기로 했죠. 그래도 주방 이모가 제 편이 되니까 가게 일은 똑같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숨 쉴 구멍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줄었다고 매일 죽는 소리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손님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니 주방에서 족발 나가는 양이 지난달이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주방 이모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게 사람들이 술을 덜 마셔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 알 수가 있나. 매출 정산할 때 보면 알 거 아니야. 어머님이 금전 출납기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매일 장사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만 하시니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오늘 큰아드님 오시나? 아까 큰아들 내외 온다고 나한테 족발 제일 좋은 거로 남겨놓으라고 하시던데. 아니 그런데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이렇게 온도가 다를 수가 있어? 나는 가끔 사장님이 큰아들 부부 대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겠다니까. 하긴 큰며느리가 사장님한테 엄청 곰살맞게 굴긴 하더라. 입안에 혀 저리 가라야. 작은 사장님도 좀 그렇게 해봐. 그렇게 우직하게 곰처럼 일만 한다고 될 게 아니야. 요즘 들어 아주버님 내외가 가게에 자주 오시긴 하네요. 사업을 하는 아주버님은 철마다 때마다 시어머님께 화장품부터 옷까지 선물을 많이 하시더군요. 남편 말로는 형이 사람이 좋을 땐 한없이 좋은데 화가 나면 급발진하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꽤 큰 무역 상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래처 영업사원과 다투다가 급기야 몸싸움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사고가 커진 거죠. 결국 형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피해자 보상 합의금이 엄청 나왔었나 봐요. 그 합의금을 어머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네요. 우리 결혼할 때는 10원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항상 돈이 없다고만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형은 이런저런 사업을 하셨는데 하는 사업마다 운이 없는 건지 계속 망해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족발집에 올 때마다 어머님 선물은 한가득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이제 뭐 족발집 부사장님 태가 나는데요. 재수씨가 장사 수완이 좋으신가? 아니, 손님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어머님, 그새 더 젊어지신 거 아세요? 족발 콜라겐을 매일 드셔서 그런가? 피부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시네. 근데요, 눈가주름은 족발 콜라겐으로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눈가 전용 아이크림 사왔죠. 어머님, 이건 바르고 1년 더 젊어지세요. 어이구, 내가 네 덕분에 주름이 생길 틈이 없겠다. 아니, 너는 어쩜 말을 해도 이렇게 예쁘게 한다니? 아주 누구는 곰처럼 매일 허구한 날 월급 올려달라 징징대는데 누구는 이렇게 예쁜지만 골라 하는구나. 단체 손님이 몰려와서 정신이 없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버님이랑 형님과 저녁을 먹으러 나가시더라고요. 나는 큰애랑 저녁 먹고 올 테니까 마감 청소까지 하고 있어라. 들어와서 정사는 내가 하마. 아줌마, 아까 내가 포장해 놓으라고 한 거 우리 큰애 챙겨주세요. 어머님, 좀 도와주시고 나가셔야죠. 지금 단체 손님 왔는데 어딜 나가세요. 저 혼자서 어떻게 이 손님들을 다 받아요. 얘가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가게를 하겠다고 그러니? 손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해봐야 요령도 생기고 대처 방법도 알게 되는 거야. 자꾸 엄살 부리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해라. 시어머니가 홀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가 홀을 맡게 되었어요. 제 가게다 생각하고 손님들에게 잘해드리니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더 늘었습니다. 기다리는 대기 손님들까지 생겼죠. 배달 포장 주문도 늘어나기 시작해서 주방과 홀에 사람을 한 명씩 더 고용했어요. 어머님이 안 계셔도 가게는 문제가 없이 돌아갔죠. 그만큼 제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뛰어다녔습니다. 나중에는 허리가 안 좋아서 한의원에 다니신다면서 낮에는 아예 안 나오시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그런데도 마감 정산은 저한테 맡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가게가 끝날 무렵 나와서 매출 정리를 하시고 현금은 싹 다 가져가시는 거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도 매번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장사가 지난달보다 2배는 더 잘 된 것 같은데 왜 남는 게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왜 큰형님네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화장실 가다 들었는데 사장님이 큰형님네 사업자금 대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업 말아먹은 게 아마 3-4번은 될걸요? 그때마다 사장님이 다 막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번 돈 어머님이 쓰신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래도 섭섭하긴 하네요. 작은 아들은 다쳐서 집에 있는데도 따로 챙겨주신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고생은 작은 사장님이 다 하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엄한 놈이 가져가는 꼴이네요. 그래도 이제 다음 달이면 2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작은 사장님 되시면 되죠. 나도 빨리 작은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모님 때문에 2년을 버텼어요. 일도 가르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가게 인수하면 이모님 월급부터 올려드릴게요. 정말요? 약속한 거예요?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네, 드디어 기다리던 2년이 되었죠. 이날만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심정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데 출근해서 주방으로 가보니 주방 아줌마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점심 장사 준비해야죠. 저 오늘 아침에 잘렸어요. 홀에 일하는 김씨 아줌마도 간두라고 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큰형님 부부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주방이랑 홀 사람들을 내보내면 어떡해요? 오늘부터 주방이랑 홀에서 큰형네가 일할 거다. 큰형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오갈 데가 없어졌어. 어차피 남의 사람 쓰느니 우리끼리 일하면 더 좋지 않겠니? 이참에 큰애네도 족발집 일도 배우고 말이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이 제가 일한 지 2년 되는 날이에요. 어머님이 약속하셨잖아요. 2년만 고생하면 이 가게 저한테 넘겨주신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네가 여기서 일을 한다고요? 더군다나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내보낸다고요? 아우, 얘가 이렇게 지 생각만 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 너는 지금 큰형네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 가게 당장 내놓으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니? 그리고 너 아직 멀었어. 내가 아직 시육수 내는 법도 안 알려줬는데 뭘 믿고 가게를 네가 맡는다는 거니?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날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말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바꾸니? 누가 안 주겠다고 했어? 지금은 아직 때가 좀 이르다는 거잖니. 일단 이 형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기다리라는데 그걸 못 참어?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비법도 알려주고 가게도 물려줄까? 무슨 미련 콤탱이도 아니고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쳐먹니?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점심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장사는 하고 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방 아줌마와 홀 아줌마가 갑자기 빠진 상태에서 일은커녕 주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님 내외들 덕분에 저는 몸이 정말 10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주방에서 홀로 계산대로 마구 뛰어다니는데 그날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턴 더 복장이 터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내가 손에 네일아트 한 지 별로 안 돼서 양팔을 다듬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차라리 홀에 나가서 계산이나 할래. 재수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두고 좀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야지.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거 몰라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말만 청산유수로 늘어놓고 일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방 일을 다시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죠. 일은 안 하면서 배가 고프다고 밥을 차려달라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밥이 목으로 넘어가요?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홀에는 상을 치우지도 않고 배달 주문 전화는 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열불이 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꼴을 옆에서 다 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저에게 면박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손이동서에게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네가 일 좀 더 한다고 어디서 유세를 떨어? 장사는 너 혼자 하니? 나도 지금 허리 아픈데도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계속 이 자리에 있다간 진짜 저도 무슨 말이 나올지 자신이 없어서 잠깐 화장실로 들어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홀로 다시 나왔죠. 아우, 정말 동서성깔 장난 아니네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다. 저렇게 소리를 꽥꽥 질러대다간 손님들도 다 놀라서 자빠지겠는데요.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이 가게 니들한테 넘어갈 건데 뭔 걱정이니? 너도 좀 알아야 장사를 할 테니 힘들어도 좀 배우자꾸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 가게를 누구한테 넘긴다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게를 형님한테 주신다뇨. 2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지금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고요?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아요. 제가 어떻게 개처럼 일했는지요. 어디서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시어미한테 따져. 이 가게 내가 30년 동안 키웠어. 어디서 겨우 2년 일해놓고 가게를 달라 말라 하는 거야? 내가 너 월급 따박따박 주면서 일 가르쳤는데 무슨 노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둘 중에 누가 더 가게를 잘할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가게 준다고 너에게 무슨 계약서라도 썼니? 네가 더 잘하면 너한테 가게 물려주지 않겠어? 잘 생각해라. 여기서 엇나가면 아예 국물도 없다는 걸.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던 게 틀림없었어요. 제가 바보처럼 그 허망한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죠. 그동안 2년을 어떻게 버텼는데요. 지금까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앞치마 벗고 당장 때려치울 게 아니라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게 답이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디 그럼 다 같이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주버님을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마감 청소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아주버님, 오늘부터 주방 청소는 아주버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방 이모 대신 들어오셨으니 주방 이모가 하던 일을 하셔야죠. 아니, 애들이 언제 일을 해봤다고 주방 청소를 오늘 당장 하라고 하니?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게 주신다면서요. 그럼 일단은 일을 배워야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머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길 가는 3살짜리 어린애가 봐도 제가 일을 잘한다고 할걸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주방 청소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건 종업원한테 시켜야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일 잘하던 주방 이모랑 홀서빙 종업원 자르고 그 자리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방 청소랑 홀 청소 하셔야죠. 안 그래요, 사장님? 청소까지 네가 하면 되잖니. 그럼 내일 장사 준비는 어머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청소만 하고 퇴근할게요. 시어머니도 내일 장사가 걸렸으니 더 이상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은 끝났어? 힘들지? 매일 하는 일인데 뭘. 근데 무슨 일 있어? 너 바쁜 거 뻔히 알아서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네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다.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골반뼈가 다 부서졌단다. 에휴, 늙어서 넘어지면 바로 황천길 예약 잡아 놓은 건데 안 와도 돼. 그냥 알고나 있으라고 전화한 거야. 엄마는 알고 있었죠. 제가 아빠에 대해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요. 저에게 아빠는 평생 엄마 등골을 빼먹은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크게 다치셔서 입원했다는데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고요. 집이 아니라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 가보니 엄마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눈을 감고 계셨어요. 아빠, 주무세요? 하긴 아빠는 항상 주무시고 계셨네요. 아니면 텔레비전 보고 있든지. 우리 참 대화 없는 부녀 사이네요. 근데 오늘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에겐 자기 엄마 형제 욕이라 말하지도 못하겠고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니까 엄마에게도 말 못하겠고 그냥 오늘 하루는 아빠가 제 대나무숲 돼주세요. 저는 잠든 아빠를 상대로 오늘 있었던 기도 안 차는 이야기를 제가 아는 모든 육두문자를 동원해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니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엄마를 찾아보려고 일어나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아빠, 깼어? 아휴, 내가 너무 시끄럽게 말했나?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참 죄가 많다. 네 죄가 많아서 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나 보다. 내가 변변찮아서 시댁에서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냐. 미안하다. 그런데 효윤아, 나쁜 사람들은 네 시댁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은 언젠가 그 죄값 고스란히 받게 된단다. 나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너는 잘 될 거다. 그 족발집 네가 분명히 물려받을 수 있을 거야. 너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말이다. 너무 힘들면 말이야. 그만해도 돼. 그래도 괜찮아. 태어나서 아빠가 저에게 해준 가장 긴 얘기였어요. 참 어이없게도 힘이 나대요. 아빠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 아니야,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힘내서 아빠한테 보여줄게. 족발집 사장님 된 딸을. 다음 날부터 농땡이 치려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일을 시켰어요. 물론 하는 신용만 냈죠. 그래도 계속 시켰어요. 일은 더 많아졌죠. 그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끝나고는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잠든 아빠한테 대고 하소연하는 게 나름 힘이 되더라고요. 잠깐이나마 짧았던 힘들지만 다정한 아빠와의 시간이었네요.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바쁠 시간이라는 걸 뻔히 아는 엄마가 이 시간에 전화할 리는 없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효나, 아빠 돌아가셨다. 순간 들고 있던 쟁반을 놓쳐버렸어요. 이렇게 가시다뇨. 이제야 겨우 아빠랑 이야기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눈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형님과 시어머니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죠. 앞치마를 벗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잡더군요. 이미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잖니. 네가 몇 시간 늦게 간다고 큰일 안 난다. 어제 사놓은 배추 오늘은 절여서 김장김치 해야 하니까 이거 다 담그고 장례식장을 가든지 말든지 해라. 기가 막히더군요. 부모의 장례식을 앞둔 며느리한테 김장을 하고 가라는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 정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핑계 삼아 가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둥 트집을 잡을 게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빠에게 정이 없던 딸이라도 가게에 내 인생이 걸려 있어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저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아빠의 장례식장은 참 쓸쓸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친정엄마와 저, 남편과 셋이서 3일장을 치렀죠. 시댁 식구들은 가게 핑계를 대고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더군요. 3일 내내 울지도 않고 잘 버티던 친정엄마는 아빠의 관이 화장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더니 그제야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마도 당신의 인생 내내 참았던 모든 울분과 서름과 미안함과 원망이 섞인 울음이었겠죠. 엄마는 끝내 울다가 실신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은 친정엄마랑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가게는 하루 더 쉬고 출근할게요. 아니, 혼자만 남편 보냈다니? 3일장 끝났으면 바로 가게에 와서 김장 담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가게에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그러냐?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가게로 바로 갔어요. 역시나 매장에 절인 배추를 산처럼 쌓아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군요. 주방에도 버무려야 할 배추 속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3일 동안 겨우 배추만 절여 놓으신 거예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손이 없어요? 일을 이렇게 펼쳐놓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제가 무슨 김치 담는 기계예요?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건 바로 너지. 뻔히 김장하는 거 알면서도 어차피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작은 애가 그러던데. 그럼 늦게라도 들려서 이랬으면 이 지경까지 됐겠니?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무슨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하는지. 너는 가게를 할 깜냥도 안 돼. 음식도 인간이 만들어야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 같이 양심이라는 게 털끝만큼도 없는 것들이 만드는 건 독이야, 독. 내가 안 해.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한 달도 안 돼서 아주 폭망할 거다. 누가 개쓰레기들이 만든 족발을 먹겠냐? 저는 앞치마를 시모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만해도 된다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내가 더 이상 안 해. 이따위 연병할 족발집 내가 그만둔다고. 그런데 갑자기 제 얼굴로 배추가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개쓰레기? 이 망할 년이 누구 보고 폭망을 한다고 악담을 해. 그만두길 뭘 그만둬.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게 이런 거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양념통을 들고 나와서 시뻘건 김치 양념을 시모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삶아둔 족발들은 형님네 면상을 향해 날려버렸죠. 그리고 주방에 있는 족발 씨육수통을 천천히 들어서 시모의 눈앞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안 돼, 이 미친 거사. 당신 그 소중한 씨육수 걔한테나 줘버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 눕고 싶었죠.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쩔뚝이며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장사할 시간 아니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면 장인어른 때문에 그래? 저는 그만 남편 앞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혹시 우리 엄마랑 형네가 장인어른 장례식에 안 가서 그래? 내가 정말 당신한테도 장모님께도 면목이 없다. 내가 못난 아들이라 어머니가 당신까지 무시하는 거야.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다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해. 남편도 저를 따라 눈물 짓는 걸 보니 우리 처지가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던지요.
결국 감정이 복받친 저는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차마 말 못하고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내 얼굴이 당혹스러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내 이 인간들을 순하디 순한 남편의 그렇게 화난 얼굴은 처음 보았어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지팡이를 챙겨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여보, 어디가? 뭘 어쩌려고?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나갔고 저는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남편이 향한 곳은 족발집이었죠. 남편은 유리문을 어깨로 부술듯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바로 따라 들어갔죠. 가게 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있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니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남편과 저를 쳐다보더군요. 형님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저를 본 시어머니는 대걸레를 집어던지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남편이 끼어들었죠. 이 사람한테 왜 그랬어요? 왜 그래? 너 가게 바닥에 이 육수 안 보여? 일 좀 시켰다고 네 마누라가 해놓은 꼴 좀 봐라. 이것 때문에 지금 가게 망하게 생긴 거 안 보여? 화장창. 그 순간 김장용 스테인리스 대야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김치 속이 담겨있던 대야였어요. 아마도 제가 던져놓은 걸 다시 모아 담으신 듯 했죠. 그걸 남편이 다시 바닥에 던진 거였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부는 담는다더니 하는 짓도 똑같니? 다리 삐끗해서 사람 구실도 못하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냐? 왜요? 나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사람 구실 말 잘하셨네. 그러는 엄마는 왜 사람 구실 안 하는데 엄마랑 형은 다리가 없어서 장인어른 장례식에 안 온 거예요? 너 왜 이래? 미쳤어? 엄마 앞에서 말 가려서 못해? 놔둬라. 어디까지 말하나 한번 드러나 보게. 내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돈도 못 버는 다리 병신 백수 되니까 이때다 싶었어요? 내 약점 잡고 식당 준다고 미끼 던져서 내 마누라 일 시키니까 좋았냐고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요. 결국 너도 그 소리냐? 이것들이 내 가게 못 뺏어서 안 달랐나? 그동안 이 가게 갖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응? 2년간 호시탐탐 가게만 노렸니? 애초에 누가 먼저 준다고 했는데 2년 일하면 가게 준다는 약속 안 했으면 이 사람 카운터에 앉아서 더 편하게 돈 더 많이 벌어왔어요. 귀한 사람 개처럼 일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네가 개처럼 일하는 재수씨 그만하라고 하지 그랬냐? 지 마누라 개처럼 일하는데 넌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 신이 놈이 능력 없어 그런 걸 왜 그걸 엄마 탓을 해? 그 순간 남편의 지팡이가 쌩하고 허공을 가르더군요. 아주버니가 억소리를 내며 쓰러졌죠. 남편이 아주버니의 목덜미를 후려친 거였어요. 아이고 원준아, 괜찮어? 너 형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사람을 때려? 여기 사람이 어딨어? 전부 개지. 부모가 개니까 자식도 개 취급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형, 나 말하고 있잖아. 야야, 이씨,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형을 패? 아주버니가 일어나 반격하려고 하자 남편이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일어나려던 아주버니가 움찔하며 땅에 다리를 짚고 헤엄을 치더니 구석으로 피하더군요. 늘 배운 사람인 척 콧대 높은 척 굴던 아주버니가 뱀처럼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실수가 다 나오더군요. 그 앞을 시어머니가 두 팔 벌려 막으셨어요. 그만두지 못해? 나 그동안 이 사람 손 불어 터져가며 일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왜 말 한마디 못한 줄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처음으로 베푼 모정이었으니까 엄마가 가게 물려준다고 했을 때 나 진짜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사랑했구나. 그동안 형이랑 차별하는 것 같은 기분은 내 착각이었구나 생각했었다고요. 그거 하나로 나 그동안 차별받은 서름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밤에 파스 묻히고 끙끙 앓으면서도 꾹꾹 참고 일한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줄 생각 없었던 거잖아요. 어차피 형 줄 거였잖아요. 내 말 틀리면 지금 당장 가게 계약서 써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정이 안 갔던 거야. 내가 달리 널 미워한 줄 아니? 지 아빠 닮아서 폭력이나 쓸 줄 알지. 아, 그래서였구나. 왜 그렇게 나 미워하나 했더니 내가 아빠 닮아서였구나. 바람 피운 건 엄마인데 도대체 아빠를 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그런 엄마도 아니라고 끝까지 책임졌어. 미워해도 아빠가 엄마를 미워해야지, 어? 이제 뭐든 상관없어. 가게 안 줄 거죠? 아니, 처음부터 줄 생각 없었죠? 원래 우리 마누라 부려먹다 형한테 줄 생각이었죠? 알면서 뭘 물어? 그 순간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제 눈을 한 5초 정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결심이라도 한 듯 이를 악물더군요. 다리 병신된 아들 약점 잡아서 며느리 일 부려먹는 게 그게 가족이야? 오늘부로 나 당신들 가족 안 해. 이제 내가 싫어. 이 사람도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행여나 씨짜질 할 생각 마요. 내 눈에 띄면 나랑 똑같이 만들어 버릴라니까. 가자 여보. 남편이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게를 돌아서 나왔어요. 남편의 한 손에는 지팡이가 또 다른 한 손에는 제 손이 꽉 쥐어져 있었죠. 서로 말없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이대로 당신 가족들이랑 영 끊어도. 내 가족 여기 있잖아. 그 사람들 처음부터 내 가족도 아니었어. 그걸 나만 모르고 40년 가까이 살아온 거지. 나 이제 억울하게 살지 않을 거야. 당신도 억울하게 안 만들 거고. 당신 2년 동안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하게 만들 거야. 두고 봐. 남편이 그날 무얼 결심했는지 천천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일했던 것에 대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많은 시모가 주방과 홀에 설치해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방 이모에게도 연락해서 증언을 세워줄 것을 부탁했어요. 주방 이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그 증거들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말과 휴일도 없이 하루 15시간 이상 일해온 것들이 인정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임금 체불과 퇴직금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도 돈을 주지 않아 결국 고소를 했고 통장 차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이 막히자 시모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끼리 고용노동부 신고가 웬 말이냐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동서, 지금 크게 실수하는 거야. 지금 동서 때문에 멀쩡한 모자 사이 형제 사이 다 갈라졌다고. 어머님이 동서한테 그 돈 주고 나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 1,000만 원이 아쉬운데. 동서, 날 봐서라도 고소 취하하고 통장 차 풀어줘. 형님을 봐서요? 그날 형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 손에 반 죽었어요. 이런 전화 받으려고 핸드폰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뭐? 말 다 했어? 그 뒤로 빽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전화를 끊어서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네요. 어차피 상관없었어요. 앞으로 볼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제게 뜻밖의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얼마 안 돼. 당신 고생하는 동안 나 혼자만 집에서 놀 수 없어서 뭐라도 했어. 통장 안에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찍혀 있었어요. 잔고는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그동안 집에서 일러스트를 배워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했더라고요. 생전 처음 일러스트를 다뤄본 적도 없던 사람이 돈 벌겠다고 일부러 배운 거였어요. 그걸 보는데 남편이 저 모르게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알겠더군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주는 200만 원으로 우리 세 식구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죠. 당장 시어머니와 한바탕 해버리고 식당을 뛰쳐나와서 앞날이 막막한 참이었어요. 이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이걸로 장사 한번 해보자. 당신이 족발 삶으면 난 카운터 볼게. 우리 한번 이 악물고 제대로 해보자. 저는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그 후로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해놓더니 어느 날 상가 자리가 나왔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게 자리를 보고 좀 의아했는데 남편은 자기만 믿어보라며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남편도 생각이 있겠지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내서 남편이 준 돈을 합쳐 가게를 오픈했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주방 이모를 고용해서 함께 시육수 개발을 시작했죠. 친정엄마 아는 분 중에 족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도움을 꽤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시육수 개발이 앞당겨졌고 저는 드디어 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오픈하고 며칠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눈알을 하얗게 뒤집고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너는 상도덕도 모르니? 내 가게에서 일하더니 내 가게 건너편에 족발집을 오픈해? 이게 보아하니 도둑고양이였네. 남의 영업비밀 훔쳐서 한다는 짓이 동종업 오픈하는 거냐? 어머님이 언제 영업비밀 알려주셨다고요? 어머님 저한테 가게 줄 생각 없어서 시육수 비법 절대 안 알려주셨잖아요. 안 그러세요? 누가 당신 어머니야. 당신은 잡상인 상대하지 말고 얼른 주방 들어가 봐. 남편은 보란듯이 시어머니를 잡상인 취급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주방 이모를 발견하고는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뭐? 잡상인? 아니, 저게 누구야? 주방 아줌마, 이러는 건 아니지. 우리 집에서 일한 게 몇 년인데 베테랑이 왜 이런 변변찮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 월급 얼마 받는데 내가 그 월급 맞춰줄 테니까 우리 가게로 와요. 됐어요. 나는 뭐 벨도 없나? 그 가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는데 그동안 월급이 오르길래 사람 대우를 잘해줘? 나는요, 월급 더 준다고 해도 거긴 다신 안 가요. 내가 가봤자 하루아침에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야? 그래, 이 가게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비법 하나 없이 오픈한 가게가 버텨봤자 6개월이지.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확 차더군요. 그 바람에 식당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불편해했습니다. 이봐요. 왜 남의 가게에서 행패입니까? 이럴 시간에 족발 하나라도 더 팔아서 임금 체불이나 해결하시죠. 나가요 당장.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붙들려 끌려나갔다가도 도로 들어와서 계속 깽판을 치는 바람에 결국 경찰까지 불러야 했어요. 그 후로 아주버니와 형님까지 데려오는 바람에 몇 번 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문제없이 순탄하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눈에 익혀뒀던 손님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단골이 되어주셨거든요. 물론 저를 좋게만 보는 손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건너편에 가게 차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던 제가 새로 가게를 차렸으니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죠. 그럴 때면 남편이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손님들께 들려드리면 손님들도 그런 일이 있었냐며 수긍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덕분에 나쁜 이미지 없이 열심히 하는 가게 사장으로 이미지가 쌓여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일로 앙심을 품고 헛소문을 흘렸거든요. 그 내용인즉 우리가 상도덕 무시하고 가게 비법 빼가서 가게를 오픈한 파렴치한이라는 거였어요. 저희는 가게 일에 집중하느라 그런 소문이 나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찾아와서 얘기해 주더군요. 왕년에 영업직이던 남편이 이런 설득 쪽으로는 말발이 꽤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음료수 서비스를 드리며 그간의 우리 집 사정 얘기를 하더군요. 거기에 곁들여 둘째의 서름과 절름발이 사정까지 얘기하고 나면 어느새 사람들이 남편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네고 가곤 했죠. 손님들도 그동안 봐온 게 있으니 저와 남편 말을 믿어주었어요. 그 덕에 그 헛소문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시모 가게를 향했습니다. 계모보다 못한 엄마의 못된 시모라는 소문이 퍼졌죠. 그 소문이 퍼지는데 한몫한 것은 형님과 아주버니였어요.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손님들에게 듣기로는 김치 더 달라고 하면 싫은 내색 팍팍 내고 손님을 아랫사람 대하듯 해서 한 번 갔던 손님들은 학을 떼고 나온다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만 발을 동동 구르며 형님에게 일을 시키면 형님이 입이 대빨 나와서 짜증을 낸다는 거였죠.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국 족발집 직원들 나가더니 족발 맛도 변했다며 사람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대요. 그 손님들은 모두 저희 집으로 왔고요. 손님들마다 저 앞에 집보다 더 맛있다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임대문이 종이가 붙었죠. 무슨 일인지 걱정은 안 되는데 궁금하긴 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가게 자리를 소개해준 부동산 사장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앞에 가게가 팔렸다는 거였어요. 권리금 3천만 원에 팔렸다는 걸 보니 권리금을 꽤 잘 받으셨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책정했다는데 제가 한창 열심히 일할 때더군요. 아무튼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그 권리금을 아주버님이 들고 튀었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 아내분과 저희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서 그 소식을 알게 된 사장님이 얘기해 준 거였죠. 사실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 사정 아시고는 일부러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엄마가 아프다는데 남편 마음이 멀쩡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당신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왜 아들도 아닌데 아들 취급도 못 받은 내가 나서면 안 되지. 엄마 아들은 형이니까 형이 알아서 하겠지. 당신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가게 일에 매진했어요. 엄청난 부자처럼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세 식구 생활비 쓰고 노후 준비할 정도는 저축하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통장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알림에 문자 확인을 하니 큰 액수가 찍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발신인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돈은 시어머니가 제게 줄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정산해 준 거였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더니 주방 청소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 들어가 뒤에서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가게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가게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작년엔 혼자 사는 친정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도 봐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 남편을 자식처럼 품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퇴근 후에 남편 영양제까지 챙겨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이 챙기시고 아끼시는지 알 수 있네요. 지금은 가족들 건강하게 서로 챙기며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